전기차 보조금을 6년간 700억 원을 챙겼어? 야, 우리 세금인데 700억 원을 중국에다 그냥 줬다고?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오늘은 희한한 뉴스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기사 보면요, 이제는 중국산 전기버스 공짜로 살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야? 공짜로 사? 뭔가 말 자체가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공짜로 사면 산 게 아니지, 공짜로 그냥 얻는 거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은 또 어떻게 공짜로 살 수 없게 됐는지 이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중국산 저가 전기버스가 질주하고 있다, 뭐 이렇게 써있어요. 한 대당 최대 3억 원 3억 원의 보조금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 전기버스 3억 원 보조금 받는 거 알고 있었어? 아니, 보조금이 어떻게 3억 원이나 됩니까? 정부, 지자체, 환경부 뭐 이렇게 따로따로 보조금을 주니까 이게 3억 원이나 된다는 거예요. 중국산 자동차만 혜택을 주는 건 아닌데 중국산 버스가 우리나라 버스보다 1억 이상 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산 버스는 그냥 공짜로, 심지어는 3억 원이 안 되는 차들이 있어. 그러면 돈을 오히려 받고서 차를 받는 거예요. 차를 그냥 사면 살수록 돈도 같이 들어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아니, 이게 다 우리 세금인데 어떻게 우리 세금을 이렇게 낭비할 수가 있죠? 다른 나라는 그럴 수 있는데 중국은 한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자동차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 이런 정책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버스를 중국에 팔려고 하면 보조금을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중국 자동차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보조금을 주죠? 이거는 국내 자동차 회사들을 역차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경닷컴 기사 제목 보면요, 여기 써있어요. 중국 저가 전기버스 놀이터 된 한국. 어이, 센데 중국 전기차들이 뭐 그냥 공짜로 가져가세요, 어차피 정부 돈이니까, 이런 식으로 버스 회사한테 영업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한경 기사 보면요, 지난해 국내에 공급된 전기버스가 140대예요 비아디의 이버스 7, 중통자동차의 매그넘, 하이거의 하이퍼스, 이렇게 중국산 전기버스가 62대고 44.2%나 됩니다. 6년 동안 700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눈먼 전기버스 보조금이라고 써있네요. 친환경을 위해서 뭐 누가 만들든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중국산 전기버스는 조금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중국에 버스 하나도 수출 못하고 저기서 버스를 계속 이렇게 수출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전기차에 대해서 주도권을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못 만들어요. 네, 보조금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면요, 시내버스 사업자들이 전기버스를 사면 정부에서 1억 원 받고요, 지자체에서 1억에서 1억 5천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높이를 낮춘 것, 장애인이나 뭐 많은 경우에 저상버스를 더 선호하죠. 요즘 어지간한 시내버스 다 저상버스잖아요. 저상버스에는 9,200만원의 보조금을 또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지간하면 3억이에요 3억 3천짜리 전기차들이 쫙 깔렸기 때문에 한 3천만원만 있으면 중국산 전기차 살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서울시 같으면 1억 5천의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2천만원이 남아요. 그래서 오히려 돈을 2천만원이나 벌면서 버스를 막 이렇게 사들일 수 있는 거지, 세금으로. 이전부터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이호근 교수님이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배터리 용량에 따라서 그냥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 제도, 이거 손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실제로 부담이 되는 금액을 줄여줘서 일반적인 자동차하고 비슷한 눈높이로 맞추려는 게 보조금의 기본적인 취지인데,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벌 수 있을 만큼 정액제로 주는 거는 이건 확실히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부품 국산화율을 따지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최소 부담금을 어느 정도 이상은 내도록 해야 된다, 이런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형버스, 시내버스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등펑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6인승 미니버스를 또 한국 시장에 내놓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도 어느 정도 시장을 차지하게 될 거고, 역시 보조금도 상당히 받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이건 시작에 불과하죠. 당연히 전기 승용차 시장도 넘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자가용으로는 못 살 수 있지만 회사차, 실용적인 차, 가격 위주의 자동차, 이렇게 되면 사실 보조금을 등에 업고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걸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화물차 같은 경우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포터 전기차 같은 경우에 지금 4천만원대거든요 보조금이 2,800만원이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지간하면 1,000만원대에 살 수 있는 화물차, 그렇게 얘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수입되는 전기차 이 가격대 4천만원 이내로 맞출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경우는 또 화물차에서도 이 보조금의 문제가 또 한번 불거질 걸로 예상됩니다.
네, 실제로도 국내 자동차 회사들이 굉장히 고전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6년 동안 전기버스를 계속 이렇게 보급하고 있는데 16개의 회사가 지금 전기차를 국내에 팔겠다고 보조금 자격을 획득했어요. 근데 이 16개 중에서 12개가 중국 브랜드입니다. 국내 브랜드는 현대차, 자일대우, 에디슨모터스, 우진산전 이렇게 4개 뿐입니다. 국내 자동차 회사가 사실 이렇게 저가 공세를 펼치고 있는 중국 자동차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당연히 보조금을 깎기로 했어요. 내년부터 보조금이 좀 깎인다고 합니다. 그런 기사가 이제 매경에 나왔는데요. 친환경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도입된 전기차 보조금이 중국산 전기버스만 배불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정부가 내년부터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전기버스에 대해서 최소 자기 부담금을 설정하기로 했다고 해요. 최소 자기 부담금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저렴해도 어쨌든 정부로부터 돈을 받으려면 최소한의 금액은 지불을 해라. 와, 드디어 중국이 가져가던 이 700억 원 이제 더 이상 안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말 어이없는 보조금 더 이상 주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빨리 해서 정말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도 풀뿌리처럼 막 자라나고 수많은 메이커들이 막 도전하고 이렇게 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중국이 적어도 전기차 분야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시도를 이미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 회사들이 밀려 들어오면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분야 중에 대표적인 게 드론이 있죠. 드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드론 회사 몇 개 있는지 아세요? 한 개도 없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지. 중국의 DJI 같은 게 막 막대하게 물량을 가지고서 막 밀고 들어오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경쟁력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런 거 제대로 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중국에서 밀려 들어오는 자동차들 뭐 막지는 못하겠지만 거기다 보조금을 막 끼얹어서 주는 거, 이거는 좀 잘못된 거죠. 지금이라도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되네요. 근데 훨씬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버스라는 건 다른 물건들하고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TV를 중국에서 사온다, 아니면 TV를 어디 미국에서 사온다, 그럼 대충의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가격대로 사올 것이고, 뭐 인터넷 같은 데서 쳐봐도 누구나 그 가격을 알 수 있고, 이게 오픈된 가격이잖아요. 근데 버스의 가격은 이게 오픈 프라이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버스가 도대체 얼마에 팔려야 정상인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싸게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면 당연히 버스 메이커에서 장부상으로 비싸게 가져올 수도 있는 거죠. 보조금을 다 챙기기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 어쨌든 이 보조금, 국민의 세금을 주는 거니까 좀 더 지혜롭게 지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대차 전기버스 보면, 일렉시티 보면 뭐가 있냐면 리콜을 했어요. 리콜을 했을 뿐 아니라 전체를 다 갈아엎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창피하게. 중국 버스도 단종 안 하는데 품질 때문에 1억 더 비싸다며. 그런데 그 현대차가 왜 리콜을 하죠? 잘 보면요, 인휠 모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기버스 보면요, 전기 모터를 바퀴 안에다가 박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퀴 자체를 그냥 굴려버리는 겁니다. 이걸 인휠 모터라고 하는데요, 현대차가 이 인휠 모터를 쓴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와 대단하다, 현대차가 어떻게 이렇게 앞선 기술을 이걸 양산화 시키다니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벌써 한 7년 전에 컨셉트가 아니라 양산 모델이 이미 나왔어요. ZF 부품이에요. 실제로 뜯어보면 ZF하고 똑같이 생겼어. 똑같은데 이상하게 자꾸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아 이상하다 하고 봤더니 ZF도 망가집니다. ZF 아시죠? 독일의 굉장히 유명한 변속기도 만들고 자동차 전장 모듈을 만드는 파워트레인 관련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런 메이커인데, 그 ZF에서 예전부터 나왔고 그 노하우도 굉장히 오래 쌓인 모터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퍼졌습니다. 에디슨 모터스라는 버스 회사 있잖아요. 이 전기 버스 회사에서 이 인휠 모터를 썼다가 차가 망가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인휠 모터를 다 없애고 그냥 센터 모터로 이렇게 바꿨다고 해요.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나 에디슨 모터스 관계자에게 물어봤더니, 이게 독일에서는 버스가 계속 꼬불꼬불 이렇게 가는 일이 없대요. 어지간하면 한 번 하고, 또 어지간하면 직진하고, 또 한 번쯤 유턴하고, 뭐 이런 거지. 근데 우리나라의 버스를 보면 버스가 1차선 갔다가 이렇게 꺾어서 버스 정류장으로 들어가. 그리고 차 사이로 막 버스가 이렇게 가. 그걸 이렇게 이 버스가 직진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 버스 진짜 대단하다. 대한민국 버스 역시 K버스 기사님들의 그 운전을
ZF가 이기질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현대차가 그걸 똑같이 베꼈어요. 아마도 이게 무슨 라이센스비를 주고 베낀 건지 그냥 베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닮은 그런 제품을 쓰고 있는데 역시나 ZF 것보다 조금 더 빨리 망가진 것 같아요. 이 일렉시티라고 하는 버스인데 뒷바퀴의 회전체가 마모된다,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유격이 생긴다,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동차 직진할 때 문제가 없는데 자동차 코너링을 할 때 보시면 이 안쪽 바퀴와 바깥쪽 바퀴가 도는 이 양이 다릅니다. 조금 달라요. 내외륜 차가 발생하는데 요것 때문에 양쪽 바퀴에 구동하는 회전수를 맞춰줘야 돼요. 그걸 서로 다르게 해줘야 되는데 전기 모터를 갖고서 그거를 아주 면밀하게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 그게 만만치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운행하면서 계속 소음이 발생했고, 그리고 일부 차종은 결국에 운행하다가 멈춰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인일 방식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결국에는 인일 모터 포기하고 내년 3월부터 나오는 차는 센트럴 모터로 바꾸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렉시티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렉시티의 배터리가 이 버스 전용 배터리를 만들어서 붙인 게 아니라 이 배터리를 전기차 코나용 배터리, 코나 배터리 얘기하면 좀 부담스러운데 어쨌든 코나용 배터리를 5개를 연달아서 붙였기 때문에 그 덕분에 조금 무거워지고, 그리고 출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조금 제출력을 내지 못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우려도 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전기 모터와의 조합을 정확하게 맞추려면 그러면 버스 전용 배터리를 새로 개발해야 된다, 이런 상황입니다. 실제로도 현대차 전기버스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져서요, 현대차 전기버스는 조금 비싸기도 하고 신뢰도 조금 낮다 해서 현대차가 보통 승용 시장에서는 80%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전기버스 시장에서는 27% 점유율에 그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판매분 전량을 무상 수리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뭐 현대차도 인정하는 사실이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인일 모터 조금 체면을 구기고 있는데요, 이게 또 국책 사업이었어요. 현대차, 현대로템, 현대다이모스, 한국자동차연구원 이렇게 모여서 만들었던 차세대 구동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국책 과제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그냥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서 바로 탁 접어버릴 수 없는 그런 부담감도 확실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계속 가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사실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부담감 갖지 않고 조금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기버스 회사가 참 드물죠. 아시겠지만 유명한 버스 회사, 지난번에 제가 1일 기사를 하기도 했던 뭐 에디슨 모터스 같은 회사 있죠. 여기 대표님은 제가 또 따로 뵙기도 했는데 대표님이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PD 출신이에요. 아주 특이한 이력을 갖고 계신 그런 대표님이 유재석 씨 나오는 그 유퀴즈 거기도 나오셨어요. 480 정도 그렇게 받고 팔고. 아주 특이하죠. 요즘 들어서 정말 재미있는 세상입니다. 현대차나 기아차나 뭐 그 외 고래같이 거대한 회사들이 잘하는 그런 분야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상어같이 좀 날렵한, 작고 날렵한 회사들이 잘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이 전기차라는 건 아직 그 형태가 딱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거대한 회사가 하기에는 아직 그렇게 적합하진 않습니다. 대기업은 주로 이제 형상이 완성되고 기술이 좀 완성되고 이게 표준이다 그러면 그걸 조금 더 싸게, 조금 더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대기업의 특징이죠. 근데 이렇게 빠르게 계속 변화되는 분야에 있어서는 오히려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 혁신은 대기업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일자리를 유지하고 공장을 유지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큰 변화를 일으키기 좀 어려운 거죠. 현대차도 이제 전기차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내년에 나오는 아이오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직을 조금 분리하거나 좀 가볍게 해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고 더 훌륭한 회사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문 열어. 진짜 와 진짜 대박이네. 와 진짜 멋있다. 와 이 안에 막 거기 뒤로 타시면 안 돼요. 이거 되게 딱딱하시네 이거. 이거 앞으로 타야지. 아이고 앞으로 타면 되잖아요.